청와대가 오늘 방송은 오늘 이명박에게 평창 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전달을 했는데 이명박 쪽에서는 그럼 가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이명박은. 그러니까 일단은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초청장을 법에 의해서 전달하는. 네, 지금 현재 사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사실상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네. 대통령도 아니야. 전두환 네. 노태우는. 그냥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맞고요. 네. 우리 감정 같으면 두환이 태우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뭘. 그 두 악마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아작이 났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편이나 보도 채널이나 신고해야 방송도 됩니다. 보면. 전두환 씨 이렇게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 그 정도까지만 해줘야 돼요.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와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예. 근데 아까 여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명박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일단 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은 또 초청장대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 이명박으로서는 안 올 수도 없고 가면 분위기 혼자서 썰렁해질 것 너무 뻔하고 참 난감하지만은 결국엔 안 올 수가 없죠. 아니 그래서 그 초청장 한병도 수석이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초청장이 왔으면 열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열어보는데 정말 제가 한 3번 다시 봤어요. 왜냐면 1초도 안 봐. 열자마자 딱 보고 그냥 바로 닫아요. 내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짧게 간단하게. 썼겠죠. 뭐. 근데 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너무 성의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지금 깜빵이 눈앞인데 뭐 그럴 때일수록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잘해야죠. 이명박이 나온 반응이 너무 웃겨요. 오래간만에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좀 해야겠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아니 지금 이제 날짜 잡아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외국 친구들을 만나겠대요. 외국 정상들 얘기하는 예, 외국 정상들 자기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이 오만방자한가 불손함이 국민들을 여전히 지금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저 심성이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중하고 있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툭 던져서 감정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심리학적으로는 엄청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난 떨고 있지 않아라는 것을 떨고 있지 않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나 떨고 있지 않아. 저 새끼 떨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네. 범죄 수사는 수사고 그건 다른 이명박이에요. 평창을 유치하고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자를 모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게 있어. 일베를 비롯한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곧 잡아갈 거면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초청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냉철함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예. 한쪽에서는 엄청 분노를 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한쪽에서는 꼭 모셔라. 예, 해야 할 도리는 도리대로 해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개인 이명박을 봤을 때는 피고인이 될 범죄자로 확정되기 직전의 지금 상황인데, 또 다른 이명박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아주 확고한 지위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막말을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당연한 도리다라는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전 대통령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당연히 사라지겠죠. 예. 근데 이명박 입장에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유의미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보복하지 마라고 할 정도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게 30-40% 이상 나온다면 그나마 버텨볼 수 있어요.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어떤 누구도 박근혜 팬이라는 사람은 있어도 이명박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 지금 이명박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망설이는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 광화문에 100만이 아니라 200~300만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하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예우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 치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런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인면수 시민 야당들과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심의 그 결과이기도 해요, 사실은. 야당들에게, 저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이라는 애들에게 이명박을 그렇게 공식 초청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계속 이걸 정쟁화하려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당신들도 좀 참아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 헌법적 가치로도 뭐가 있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네. 조사는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범죄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나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초청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 사람 사형이야. 근데 법적으로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출석해서 조사 받아본 적이 없는 예비 범죄자일 뿐 전직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명박 같은 자들을 초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정무수석실에서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분들도 초청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30일 날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차관들 다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복지부동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매섭게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검사 성희롱 사건 언급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소수를 무시하지 말고 사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식의 죄송함, 미안함 이런 거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흔쾌하게 그 상황을 흔쾌하게 받아주지 않았어. 일부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다수는 잘하고 있다고 그냥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지율 2~3% 정도 거기에 좀 실망했다는 네. 분들이 실망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는 이제 그런 속담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따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옹고집 같은 게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진정성으로 예. 보여서 문재인 이분의 깊이가 얼마일까 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임플란트를 10개나 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건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지금도 그렇게 거의 잠을 안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빠질 이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임플란트로 대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중에 하나가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관련된 이 단일팀 이 논란에 관한 거는 워낙 사안이 급박하고 바로 앞에서 처리해야 됐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단일팀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며칠 뒤로 미루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거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또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나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의 대통령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5천만 각 개개인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5천만 개개인을 또 보살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책무가 있는 것을 본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겁니다.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더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전국을 흔들고 있는 사건이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세계 내에서의 그 성폭력, 성추행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라고 하는 게 그 성폭력 상황을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검사가 당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추행, 성희롱성 발언과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이 서지현 검사의 이번 증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동안 저런 억울함을 당해왔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줬느냐라고 이 세상을 또 원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줬던 동생이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과 성희롱 이게 큰 구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사장한테 같이 출장을 갔다가 이제 강제 추행을 당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퇴사할 때까지.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이제 사장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제가 뭐 행실이 바르지 않고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 상태로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망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형사고발까지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자백 끌어내고 그 승소해가지고 벌금까지 물어내고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까이서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성희롱, 성추행이란 이 말이 우리가 입으로 너무 가볍게 내뱉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어깨 툭 치고 엉덩이 툭 치고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육체적인 행동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전됐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또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당사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또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서지현 검사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서지현 검사는 3차 가해를 받고 예. 있어요. 지금까지. 예. 현장에서 성추행,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그거에 대한 무마, 그러면서 좌천 이런 게 2차고, 지금 이게 고백이 되고 나서 서지현의 고향이 어디고,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해하고 있는 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억울한 걸 엄청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 억울함이 내 치유 능력이 강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잊혀지면 또 상관이 없는데, 한이 맺힐 정도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묶어가는 거지. 그 경우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굉장히 그때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상황이. 당당하게 같은 남자 검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검찰 간부란 놈. 그 안태근이라는 놈이 누구냐면은 그 우병우가 심어놓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그 리스트 중에서 안태근이라고 법무부에 있던 뭐 나중에 이제 이영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돈봉투 뿌렸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노회찬 의원이 막 물으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의 백을 믿고 굉장히 좀 아무튼 개싸가지 하나도 아나무인.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8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감이 안 오실 분들 다시 설명해드리면은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도 앉아 있어요. 법무부 이제 직원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상가집에 간 거죠. 중경 검사예요. 중경 검사에 허리를 껴안고 계속 엉덩이를 쓰다듬어요.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살짝인 몸으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심지어 법무부 장관도 알아 상황을. 예. 그래서 이 자식은 뭐 어쩌면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버려.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이 검사든 아니든 간에 내 성격이나 성향은 술집에 가서도 그렇게 못해요. 거기 이렇게 접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이랄 거리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돌아와가지고 술자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부터 상황을 이야기하면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네 행실이 어떻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나중에는 안 좋은 자리로 보내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가상의 인물 박지현이라는 인물을 놓고 이렇게 그 썼던 소설, 자기 고백적 소설, 짧은 단편 소설을 그 꼼꼼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밤 뜨겁게 보낼 테니까 같이 갈래? 뭐 잘해줄 테니까 오늘 밤 같이 있을래? 했는데 그게 유부남 상사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후배 검사가 와가지고 회식 끝자리에 누나 나 외로워요. 집에 가기 싫어요. 같이 있어줘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허허실실 던지는 거죠. 그런 말로 하는 거는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성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자체를 당하는 여자들 자체도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간 이게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더 여파가 컸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라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배우나 연예인은 그런 사건이 종종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에서 이 정도로 파급력 있게 검사가 직접 나와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정말 쥐어짜봤어요. 정말 내가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없었나?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 서지현 검사가 썼던 그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겪었다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을 꼭 읽어보라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절대 내 편이 못 대준다는 거죠. 예. 내 상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저 동생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놀라운 점이 가장 크게 비난하는 사람이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당한 그 사장이 너 요번에 재수없게 당했구나. 이런 저 새끼들 쓰레기네 하고 넘어가는데 놀라운 건 여성들이 너는 왜 그런 걸 가지고 일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런 거예요. 여성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쯤에 진행된 거예요? 한 4, 5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의 어떤 뭐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행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보면서 몸만 여성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댓글도 그런 거 보시 않으세요? 댓글도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오면 난 여잔데 이거 기분 안 나빠 하면서 이죽거리고 조롱하는 댓글들 얼마나 많이 달리는 줄 아세요? 나 여잔데 왜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당해왔는데 난 내가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찝쩍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폭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당하는 사람의 기분이에요. 다 성폭력은 아닌 거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접근해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기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분 좋았다고 그래서 내 동료인 또 다른 여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를 자기 기준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하는 것 자체는 말만으로라도 다 예. 성희롱이에요. 예.